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본 영업이익 예상치 상위 100개 기업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를 못 당하거든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고령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담이 빠르게 가중이 되는 거죠. 숙련공들이 계속 은퇴해 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해요. 거기다가 도시 슬럼화, 빈집이 되면은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안 들어오죠. 지금 일본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제 전문가 조현승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산업연구원에서 오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일본 경제 이야기 또 중국 경제 이야기 이런 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좀 재밌게 저희한테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우리 대한민국 지금 뭐 코스피 난리 났습니다. 8천 넘어가고 뭐 그냥 정말 대박인데요. 네. 이거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물론 이제 주식 시장이 작년부터 좀 이렇게 활성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게 우리나라고 그 다음이 대만입니다. 아무래도 다 반도체네요. 예. 그 일본도 이제 그동안 주식 시장 부양을 많이 해서 작년부터 일본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이 가장 상승폭이 적은 편입니다. 근데 일본은 반도체 하면 소재, 부품, 장비 이쪽 분야죠. 아무래도 좀 그쪽이고요. 그건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그러니까 그쪽도 물론 오르긴 했는데 일본도 뭐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긴 한데 그게 요새 보면 일본에서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네, 그리고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죠. 주가가 오른 측면이 환율도 있군요. 그렇고,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확장적인 그 재정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이나 중국, 대만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는 좀 덜한 거죠. 반도체 사이클에서. 예. 근데 이 싱크탱크들 또 컨설팅 기업들에서 예측한 걸로 보면 삼성전자 그 예상 이익이 2027년 같으면 400조 원 된다. 뭐 어마어마한 규모이던데. 예. 일본은 어느 수준입니까? 일본은 지금 뭐 일본도 경기가 이렇게 아주 뭐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지금 일본 영업이익 예상치 상위 100개 기업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를 못 당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도요타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40조 원 정도의 흑자를 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40조 원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10분의 1 수준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거는 일본이 부진하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너무나 압도적. 이런 일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쉽게 나타나게 다시 한번 재현되기가 어려운 사이클을 현재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의 산업 구조는 그러면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무역 수지 자체는 뭐 적자도 나고 흑자도 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본 수지에서 흑자가 많죠. 사실은 버블 경제 시절부터 해서 일본이 해외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럼 자본 수지의 흑자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그 투자해 놓은 거에 대한 수익을 거둬들인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해외 기업도 많고 해외 부동산도 많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네 국내에 투자한 게 아니고 밖에다가 투자를 물론 이제 국내 투자도 많이 했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 90년대부터 해서 해외 투자가 워낙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리고 여전히 일본이 과거만큼은 못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일본 제조업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소부장이라고 불리우는 부품, 소재, 장비 이쪽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소니 같은 회사처럼 다각화해서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추격을 해서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은 일본을 추월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일본이 크게 몰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한 거에 비해서 성장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뭐 제조업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나 대만에 비해서는 이렇게 나라를 확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 하면 일본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IT 하면 그것도 네.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소니도 그렇고 네. 말이죠. 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다 뒤집어진 겁니까? 그게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딱 찍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쭉 그동안 봐본 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렇게 국가들이 강성했던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비교하다 보면은 네.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네가 치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활력이 있어요. 경제에. 네. 그리고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이런 충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정체가 되고 그게 흔히 말하는 골든 에이지의 유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본도 거기에 걸린 건데 우리나라에서 일본 경제를 분석하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일본의 기업 문화도 아주 보수적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일본이 항상 그래왔나? 아시아에서 근대화를 가장 먼저 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서양식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였는지 이것도 일본이 가장 빨랐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이 가장 정밀공업에서 앞서 있을 때 전자제어 장치 같은 거를 먼저 탑재하면서 기계 산업에서도 독일을 추월하고 거기서 높은 성과를 낸 것도 일본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게 항상 늦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났냐면은 네.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한테 밀리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전자산업은 여전히 그래도 일본이 하이 퀄리티라고는 했죠. 그 당시에만 해도. 네. 하지만 서서히 조선, 철강, 뭐 석유화학 이런 식으로 뺏기면서 나중에는 반도체나 아니면은 가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한테 밀려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게 아까 말한 그 골든 에이지의 유산인데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도체는 당연히 일본에서 먼저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에서 80년대에 D램 처음 만들 때도 다 일본 기술을 가져와서 역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때 가서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본이 뭐 미국을 앞서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산업 부문에서 뭐 심지어는 군사 무기까지도 대량 생산은 안 했지만 네. 실험적인 그런 생산한 걸 보면은 정말 막 미국을 곧 앞지를 것처럼 막 그 포장을 하고 일본 사람들의 자신감이 충만했던 시기가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물론 뭐 미국의 뭐 플라자 합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견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유지했었는데 자기네들이 최고가 됐다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골든 에이지의 유산에 빠진다 그러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됩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조엘 모키르라고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네. 뭐 요새 노벨 경제학상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키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권위에 합당한 그런 연구를 해온 분입니다. 그분의 책이 번역된 게 있어요? 있습니다. 성장의 문화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의 문화. 네. 네. 거기에서도 그 도시 국가들 과거에 뭐 그 이탈리아의 뭐 베네치아라든지 뭐 피렌체 이런 국가들의 네. 성장과 쇠락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영국은 어땠고 이게 쭉 나오는데 네덜란드가 그리고 분명히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고 돈도 가장 많고 기술도 가장 앞섰는데 산업혁명에선 뒤처집니다. 예. 그때까지 유럽에서 굉장히 가난한 지역으로 알려졌던 벨기에 그러니까 네덜란드 밑에 있었죠. 네네. 산업혁명은 오히려 벨기에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어허.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과거의 자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금융 자본이 산업 투자로 이어지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하던 스타일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이렇게 잘해왔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걸 잘해왔으니까 우리는 이 스타일을 고집하고 요 방식대로 가면 돼. 하지만 이미 패러다임이 바뀐 거였죠. 돈 버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예. 옛날 방식을 그대로 자기들이 성공한 방식을 예. 그대로 밀고 가는군요. 예, 이게 바로 일본이 9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 그리고 기업 문화도 그렇고 그 전까지 보면은 일본이 오히려 혁신적인 면이 많았어요. 네. 유럽 국가에 비해서 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네. 그런데 이게 90년대에 넘어오면서는 정체가 되고 거기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고 네. 거기서 발빠르게 움직인 우리나라한테 덜미를 잡히게 된 거고 이제 추월을 당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그 상황은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데 네. 골든 에이지의 유산이라는 것 자체는 그게 하나의 일맥상통한 큰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네. 한창 전성기 때는 뛰어난 그 항해술과 조선 기술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식민지화했거든요. 네. 그 뭐 한때는 비잔틴 제국의 한 거의 40% 이상을 베네치아가 소유를 했다 그럴 정도예요. 그랬는데 이게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힘든 항해를 안 하려 그래요. 지금도 배 타는 거 힘들거든요. 그 그렇죠. 당시에 배 타는 거는 뭐 잘못하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투자해서 돈 그렇죠. 벌고 그렇게 네.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대부분 토지 귀족이나 선출직 정치인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를 타는 사람은 누구냐? 거긴 장자 상속을 주로 하니까 상속을 못 받은 자식들이나 아니면 아예 서자들. 나중에는 그들도 안 하다 보면은 다른 식민지 특히 몰타 쪽에서 많이 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죄수들한테도 주고요. 네. 월급이 그래서 한 그때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뭐 이게 한 10년 사이에 2배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데도 배 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쪽에서는 계약 방식을 여러 개 다르게 해가지고 뭐 그 험난한 바다에도 목숨 걸고서 배를 타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베네치아가 장악한 시장을 영국 사람들이 또 뛰어들어간 거군요. 영국은 나중에 들어오는데 물론 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도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나 이 영국 이런 식으로 이 지중해 쪽에서 유럽 대륙 쪽으로 간 거죠. 다른 나라로 간데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사례하고는 조금 이거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자기네가 잘 살게 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세계 최강이 된다라는 거 느끼는 순간에 안주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최고다. 그러면 위험한 거네요. 그러니까 최고다 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어떤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기업인 건 맞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세계 최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몇몇 업종에서는 세계 최강인 업종들이 있습니다. 산업별로. 하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와 같은 활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도 그렇게 계속 과거와 같이 기업가 정신이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지 한번 항상 그런 점은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도 국뽕에 좀 취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보면. 국뽕을 느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활력을 잃으면 안 되는데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떨지는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업들은 선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 같이 이거는 뭐 한 기업 한둘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그 당시에 그 성공의 유산들 그걸 그냥 계속 가지고 왔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건 제가 굉장히 요 한쪽 면만 본 겁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본 거고 그거 외에 뭐 사회 문화적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이다라고는 단정을 이제 절대 그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관 이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작용을 했던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주식 증시가 제법 잘 나가고 그러는 거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부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뭐 금융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이 풀린 거에다가 또 인플레이션 압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금융시장 쪽으로 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내고 하는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 돈 가치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많이 되죠. 그 일본은 일본 엔화는 그래도 기축통화라고 했는데 준 기축통화긴 하죠. 근데 가치가 많이 떨어졌나 봐요.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브루킹스에서 그 엔화를 갖다가 터키의 리라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솔직히 이건 너무 과한 이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엔화가 리라보다 못합니까? 근데 그런 정도로 이거 엔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엔화의 가치를 한번 보면요. 네. 2020년에서 21년 이때가 이제 팬데믹 시기죠. 네네. 네, 이 시기에 1달러당 100에서 110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네네. 상당히 비교적 안정적으로 박스권으로 갔었는데 이게 2022년에서 2026년 요 팬데믹 시기를 지난 다음에 이제 역대급 슈퍼 엔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160엔을 돌파했죠. 네. 이게 이제 30년 사이의 최저 수준인데 음. 이렇게까지 평가 절하가 되고 근데 이 와중에도 일본 정부는 지금 뭐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돈을 풀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예, 이 긴축에는 소극적이고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긴 하지만 과연 다른 나라하고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지금 좀 회의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환율 굉장히 오르고 원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외적이라는 건 전쟁 요거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 세계에서 그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각 나라별 비중을 그대로 둬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예컨대 뭐 5%를 넣는다, 뭐 네. 7%를 넣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가격이 확 뛰면은 그 올라간 만큼 그럼 5%에 있던 게 가격이 뛰니까 전체 자산에서 이게 한 8%가 되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3%를 팝니다. 어허.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라마다 이게 비중을 맞춰요. 그런데 물론 이제 또 시간이 재평가하면서 5에서 그럼 한 5.5로 올릴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산 주식이 아무래도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판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환율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죠. 아, 값이 네. 올라가니까 네. 포트폴리오는 유지가 되는데 네. 어쨌든 매각은 한 거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이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OECD 주요국 중에서 통화량 M2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죠. 네. 뭐 일본 못지않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원화의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이 균형 밸런스가 안 맞는데 금리 차이까지도 계속 유지가 돼요. 미국 네.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훨씬 낮은 상태고 네. 이러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역대급 원저가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러한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그러니까 평가절하되는 네. 과정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일본의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한국의 이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더 돈이 남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이런 부분이 또 일본이 과거에 그 매뉴얼 문화 같은 게 작동을 하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기관 금융 투자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지금도.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 대한 비중이 그러니까 일본 기관들의 투자를 보면요. 네. 미국에 한 70에서 80% 정도를 투자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에 투자하고 아시아권 투자는 10% 이내입니다. 어허. 그 아시아권 중에서도 중국 비중이 높고 한국은 굉장히 미미해요. 근데 요새 한국 시장이 이렇게 뜨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은 조금씩 갔는데 한국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일본의 개인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는 더더욱 적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예. 그 돈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TSMC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하면 엄청나게 벌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그래서 저는 일본이 이렇게까지 경직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스텝이 느린 거. 그러니까 물론 네. 금융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둔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예. 관치 금융이 많았는데 일본도 그 만만치 않거든요. 아, 관치금융 그렇죠. 전통이 꽤 네, 강하군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면들 때문에 활발하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게 아무래도 미국이 압도적이죠, 사실. 네. 금융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되고요. 예,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일본은 인구도 줄어든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지방 소멸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 인구 줄어드는 게 훨씬 먼저 시작이 됐었죠. 그렇죠. 예. 이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해왔습니까? 대응을 잘 못 해왔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한번 요거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층이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같은 65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기 고령층하고 후기 고령층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네. 75세를 넘어가면 후기 고령층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저는 전기 고령층인데. 네. 네, 저는 아직 고령층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네. 근데 이 65세에서 75세 사이면요. 사실 말이 고령층이지 고령층이 아니에요. 젊어요. 누가 할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희 손자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겉모습도 그렇고 신체 나이도 그렇고 젊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노인성 질환이 심해지면서 병원비, 의료비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75, 요새는 뭐 거의 80세 가까이 돼서부터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느끼던 65세하고 지금 65세는 이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65세면 정말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네. 지금 65세는 상당히 젊고 뭐 복장도 세련되고 이래요. 청바지 입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후기 고령자의 비율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2024년 12월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은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전기 고령층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젊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아, 젊은 초고령 사회. 네. 일본은 늙은 초고령 그렇죠. 사회. 진짜 초고령 사회네.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초고령 사회라는 말은 없는 말이고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요. 네. 자, 2025년도에 후기 고령자 비율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9%고 일본은 18%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프랑스가 11.2%, 이탈리아가 13.3%,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 일본이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42년이 되면요. 우리나라가 후기 고령자가 20.7%로 일본을 추월합니다. 와. 이거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일본이 이렇게 지금 그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네. 고령자가 많아진다면 일단 연금하고 의료비가 많아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게 부담이 작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연금을 타는 사람들은 연금이 89년도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30이나 40대에 들어가서 연금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받는 돈이 적어요. 하지만 앞으로 받을 사람들, 베이비 부모들이 65세가 돼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은 1인당 연금 수급액이 팍 늘어납니다. 어허. 받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큰 거고. 네. 거기에다가 의료비도 후기 고령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담이 빠르게 가중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고령층이 많아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은 숙련공이 줄어든다.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는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네. 단카이. 예, 네. 단카이라는 게 덩어리란 뜻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예, 그 소설 제목이에요. 단카이 세대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세대를 묘사한 소설인데 그 소설의 원작자도 사실은 원래 소설가가 아니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관료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람이 그 소설을 썼는데 소설 제목이군요. 네. 단카이라는 게.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용어로 굳어진 거죠. 네. 네, 이건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데 이 단카이 세대들이 일본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고속 성장을 이끌면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2-3시간씩 출퇴근하면서 뼈 빠지게 일한 그 세대고 일본의 산업 성장을 이끈 아주 영광의 세대예요. 네네. 근데 이 세대가 빠져나간 다음에 단카이 세대의 자식 세대,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들어오면서 세대 갈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카이 세대 입장에서 보면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한심한 거예요. 너무나 나약하고. 어허. 일도 옛날처럼 우리는 시키면은 밤새서 일했는데 얘들은 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일본도 자식 키울 때 오냐오냐 하고 키우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했지만 그런 면이 조금은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교육 제도가 유토리 교육 그래가지고 나중에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유토리 교육. 예, 공부 너무 많이 시키지 말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교가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고 공부 우리나라 양도 지금 줄어요. 그런데요. 네. 그러고 났으니까 위에서 봤을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왔을 때 학력이 너무 떨어진다. 과거에 비해서. 애들이 사실 뭘 배우고 온 거냐 이런 말이 일본에서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서 나타난 현상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단카이 세대와 단카이 주니어 세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젊은 세대 쪽에서는 단카이 몬스터라고 불러요.
저 사람들은 고속 성장의 열매를 다 따먹어 놓고서 연금까지 다 받아가면서 우리들의 등골을 뽑아먹는다. 근데 이 단카이 세대 입장은 실제로 그래요. 자산도 지금은 일본은 고령층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소득도 높고 그러면서 연금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밑에 세대는 불만이 많은데 단카이 세대는 니네가 그럼 우리처럼 일했냐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엄청납니다. 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갈등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말한 재정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또 하나는 일본이 소부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일본에 보면 작은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정말 숙련공들이 많은데 이 숙련공들이 계속 은퇴해 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해요.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조선소 같은데 다 외국인 노동자고 그렇죠. 가보면 상당히 월급은 많은데 물론 작업 환경이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잘 안 갑니다. 서울에서 좀 벗어나면 또 안 가려고 그러고.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숙련공 부족 문제 거기다가 도시 슬럼화. 그러니까 일본은 요거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일본보다 좀 덜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이잖아요. 집이 한두 채 비어도 그냥 관리가 돼요. 근데 일본은 주택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이제 뭐 돌아가셔서 빈집이 되면은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안 들어오죠. 그냥 폐가가 되겠군요. 폐가 되죠. 그러면은 도시가 슬럼화되고 거기에가 범죄자들이 거기 가서 살게 되고 도시 중간중간에 폐가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그걸 어떤지 도시 흉흉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일본을 보면서 우리나라 어떤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골든 에이지의 유산도 그렇고 지금 이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저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빨리빨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잘 원활하게 되느냐. 그게 어때요? 지금 우리도 보면 지방에서 어떤 군이나 뭐 이런 데서 야, 돈 줄 테니까 우리 군에 와서 아이 낳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본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런 거? 일본에서도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 서로 경쟁을 해봤자 옆에 있는 군 그럼 이쪽에서 오면은 원래 있던 군은 더 줄어드는 거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돈만 그냥 낭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돈 주는 거 서로 경쟁만 하면은 재원만 더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고요. 그나마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나은 거는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일본은 워낙 폐쇄적이어서 이민자도 잘 안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건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요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당장에 줄어드는 속도를 조금은 늦출 수 있고 그 지방 소멸을 약간은 늦출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이 될 경우에 처음에 이민자 들어온 사람들은 별로 큰 불만이 없어요. 유럽에서도 난민들을 보면은 난민 1세대는 아무리 힘들어도 만족해요. 왜냐하면 자기 난민 캠프보다 훨씬 좋거든요. 난민 2세대는요. 안 그렇죠. 난민 2세대는 나도 이 나라 사람인데 왜 나는 2등 시민이야. 왜냐하면 난민들끼리 모여 사는 데가 일정해요. 아무래도 도시 외곽에 몰려 살게 되는데 그 집값 싼데 당연히 인프라 안 좋죠.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데서 난민 그렇게 무리하게 받았다가 이게 깽단이 나오고 하는 게 대부분 프랑스에서도 뭐 그렇게 되죠. 그 이슬람 사람들 큰 문제던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민자를 받는 건 좋은데 이민자를 받았을 때 사회에 흡수하려는 거 있죠. 그 통합 노력은 지금도 물론 뭐 하고 있고요. 한데 이것도 굉장히 더 신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잘 섞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대응, 일본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지방을 그래서 일본은 이제 시정촌이잖아요. 지방 체제가. 근데 촌 단위는 지금 많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어요 이미. 왜냐하면 그 얼마 살지도 않는 데다가 도로 뚫고 그거 유지하고 거기다 관공서 다 집어넣고 이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에도 굉장히 나쁘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얼마 안 가면은 강제로 리 단위는 좀 통합이 되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그럼 시골을 버리라는 거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전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던 거지 전 세계 어디 가도 시골까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빽빽하게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서 그러면은 과거처럼 전체를 쫙 뿌려놓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도 한번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감정을 떠나서 철저하게 냉정하게 한번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소위 스마트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예, 개념인가요? 그렇죠. 예. 네,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 예. 네, 알겠습니다.